오늘은 반가운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인천 라면 형제 소식인데요. 형은 휴대폰으로 원격 수업을 들을 정도로 회복이 됐고 동생도 어머니를 알아볼 정도로 의식이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이어진 기부의 손길 덕분에 화상치료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요. 삶은 기적이라는 말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택배 물류 노동자들 사망 소식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로사 논란 속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최민지 기자가 택배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 들어보시죠. 정치권의 시계가 내년 4월 재보궐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답은 여론에 있지 않겠습니까? 3부 여론도사들과 알아봅니다. 10월 19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네. 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이게 그것 때문이겠죠? 최동욱 네. 옵티머스 고문 이제 전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네. 올해 5월에 이재명 지사와 만나서 물류단지 추진에 대한 얘기를 했다. 뭐 요게 그 문건에 있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서 최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올해 5월에 이 지사를 만나서요. 옵티머스가 추진 중이던 광주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문의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탁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이재명 지사는 뭐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오늘도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반박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광주 봉현 물류센터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도왔다. 이 내용이 문건에 있거든요. 네네. 이 얘기를 계속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이 빨리 한다는 말이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순서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이게 원래 패스트트랙의 의미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는 이미 광주시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끝난 문제다. 거기 뭐 최동욱 이 고문과 뭘 이걸 어떻게 하고 말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최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갔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검찰 권력이 실제 남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권한은 분리돼야 하고 검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공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민주당, 그러니까 당과 시그널을 좀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22년을 네, 오히려 저는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근데 내년 국감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또 했어요. 네, 뭐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큰 또 논란을 낳았는데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이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정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스스로 만든 법인이 더 잘 지켜야 한다.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이거를 사양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뭐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뭐 어떤 판단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헌재 제소 의향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고 이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무슨 네네. 뜻이냐라고 물었고 서영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도 이거는 조금 뭐 논쟁거리가 있다.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네.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모습, 새벽까지 준비하고 경무에 시달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좀 대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썼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벌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재명 지사 그 부부 같이 나오는 예능 프로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보면 항상 제가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게 법을 저렇게 잘 아시는 분이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논쟁이 있을 때 딱 법을 들여 할 말이 없어지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은 맞는데 약간 약도 오르고 막 이런 그 모멘트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사모님이 가끔 그런 느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네. 맞는 말이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뭐 이 페이스북 글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가 다시 또 뭐 사과하는 이런 모습, 용서해달라 하고 그렇게 뭐 정리를 하니까요. 아마 오늘로써 뭐 이런 논란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 이야기가 법사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른 사건인데 네. 항상 같이 붙어 다니까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렇죠. 뭐 네. 다른 사건인데 네. 그 어쨌든 지금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김봉현 씨가 어쨌든 뭐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또 마침 오늘이 또 서울고검하고 중앙지검 남부지검 국정감사 날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이 가는 날이 장날인 건지 아니면 장날에 온 건지는 뭐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늘 국감에서 뭐 그야말로 이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일단 오늘 국감의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은 실명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네네. 이 김봉현 씨로부터 이제 접대를 받은 검사의 명단이라면서 몇몇 분들을 거론을 했어요. 네네. 몇몇 분들의 실명을 깠고 여기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또 옵티머스 문건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이 펀드 수익자의 일부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정부 여당 관계자들 그러니까 여권 네네. 의원들의 이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미 알려져 있던 뭐 진영 행안부 장관, 뭐 김경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해명을 했죠. 그 펀드 그 주식을 뭐 맡기러 갔는데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 펀드를 권유를 해서 5억 날렸다. 네. 뭐 이것까지. 오히려 이제 피해자다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유상범 의원도 본인도 인정을 했듯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달아버린 겁니다. 그럼 확실하지가 않은데 네, 약간 확실하지 크로스체크를 않은데 좀 이거를 해봤어야 되지 또 않나 싶은 공개를 생각이 한 드는데.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이 김진표,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 네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뭐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은 진짜 네, 그 흔하죠. 나이 대에서 네. 흔한 이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김영우 의원이 유상범 의원에게 사과를 또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어요. 뭐 빨리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라임 사태 같은 경우, 이 라임 사태의 이제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인물이 핵심이라기보다 뭐 대표라고 하는 게 이제 김봉현 네. 회장이죠.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이 그야말로 대충돌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계속적인 갈등은 있어왔지만 이번에 아주 대놓고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법무부가 이 김봉현 전 회장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네. 윤석열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뭐 철저하게 수사할지 이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대검에서는 중상모략이다.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본인이 직접 반박을 네네. 했거든요. 뭐 이래서 법무부와 대검이 어제 세게 붙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약간 조용하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어떤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느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이 두 사건의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이렇게 직접 이 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하게 지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철저하게 수사하라 뭐 이런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라임 사건에서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수사관의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서 새롭게 재편하라 이런 지시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반박, 비판 논평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뭐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재명 지사 말했듯이 여기도 사실은 펀드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뭐 남부지검도 마찬가지고 검찰 인사는 이미 다 사실은 뭐 법무부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이성윤 검사장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원본을 박훈 변호사라는 분이 봐서 실명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본 거예요, 이분은? 뭐 서울신문에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네. 본인이 그 중간에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실명을 공개했다고 서울신문이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좀 봤는지도 당혹스러운 궁금하고.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이 김봉현 씨가 말했던 이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라는 네네. 대목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전 대표의 최측근 정치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박훈 변호사가 뭐 실명을 정확히 공개하진 않았는데 다만 이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의 전 대표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김봉현 씨 입장문에는 이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수원 사건 관련 그 5천 지급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이 지검장이 그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소윤이라고 우리 보통 네, 얘기하는 소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이 그 등장하는 네네.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네네. 이 김모 씨가 이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하고 이 김봉현 씨를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을 시킨 사람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 김모 씨가 바로 김장겸 전 MBC 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은 만난 적은 있는데 뭐 라임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 박훈 변호사가 굉장히 특이한 분이신 거 맞죠? 그 부러진 화살. 네 맞아요. 네. 네. 이분이 예전에 윤지호 씨 고발도 했었고 그리고 김광석 씨 돌아가신 가수 김광석 씨 부인 변호를 하셨던 네, 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모두가기의 달인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러면 굉장히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군요. 뭐 서울신문에 보냈으면 그거를 공개를 하라는 의도로 보냈겠죠. 박훈 변호사도. 글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그걸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페이스북에 한 거예요. 올린 것을 서울신문에 네. 보도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서울신문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이 이슈 때문에 공세가 서로 간에 굉장히 뭐 격렬하게 붙고 있는데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쌈짓돈 넣었다가 잃어버리신 분들, 퇴직금 넣었다 잃어버리신 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게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가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수처 설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특검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검찰 얘기, 그러니까 검사 비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여야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7월에 공수처가 예정대로 출범을 했다면 이 검사들의 비위 문제, 공수처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범하지 못해서 결국 이 사안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로 비판을 하면서 공수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 공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끝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를 일단 중단해야 되고 입법 구성의 수결이 걸리는 만큼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오늘 최고위에서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카드를 안 받겠다는 걸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를 하자 공식 제의를 했습니다. 또 조영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장관 뭐 등의 친정권 인사다. 그러니까 사건 수사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검 법안도 빨리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특검 관철을 위해서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장외투쟁까지? 네, 근데 저는 글쎄요, 그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요. 장외투쟁이요? 예,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장외투쟁은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외투쟁을 할 정도로 이 사안이 중요하다. 이거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이 한동훈 검사를 라인과 옵티머스 수사 책임자로 발탁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특수통이긴 하죠, 한동훈 검사가.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성명까지 내서 수사를 깔아뭉개고 정권과 밀착된 의심을 받는 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렇게 계속 수사 책임자로 놔줄 수는 없다라면서 이 한동훈 검사장과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렇죠. 특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 번째 좌천돼 갖고 네. 어디 진천 가 있죠, 한동훈 검사장이. 네. 그렇죠, 진천에. 네, 원래 진천에 거기에 있는데. 갔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법무부에서는 용인이 아니라 원래 거기였다. 네. 그래서 그럼 왜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글쎄요. 어쨌든 현안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여권 관계자들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야권 관계자들 그렇죠. 얘기에 또 검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얘기 적절한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입니다. 그만큼 이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검사가 좀 객관적이다 이렇게 좀 단정지을 수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이 빨리 가갖고요. 그냥 금융사고 얘기만 했었네요.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 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3명, 올 한 해에만 무려 10명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이들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택배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경향신문 최민지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 노동자 하루를 동행 취재한 기사가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걸 취재를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는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인 김원종 씨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일에도 한진택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쿠팡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죠. 네.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했고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동행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자님께서 동행 취재를 하시고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든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겨우 하루 따라다녀 본 입장이고 네. 저는 이제 일을 조금 거들고 맨몸으로 따라다니기만 해서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가 일찍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네. 배달만 가는 게 아니라 분류 작업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네네. 일찍 시작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 기자님 동행 취재하셨을 때는 몇 시에 시작을 했나요? 아마 택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제가 다녀온 경기도 용인의 롯데택배 수지 영업소는 아침 7시쯤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네, 그때 허브 터미널에서 들어온 간선 차량의 하차 네. 작업이 그때 시작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배달돼야 하는 물건들이 레일을 통해서 실려 나오면 그걸 이제 분류하는 작업부터 하는 거죠. 분류 작업. 이 분류 작업이 너무 힘들다고 사실 택배 근로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토로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냥 물건만 나르는 거면 오히려 낫겠는데 이 분류 작업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걸리나요? 맞습니다. 보통 대여섯 시간 또 평균 7시간 정도 걸린다고 조사가 있어요. 이날 제가 동행한 기사님의 경우에는 네. 6시간 넘게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 6시간이 넘게 아침 7시부터 분류 작업을 했으면은 뭐 오후 1시가 넘게까지 분류 작업을 했다는 그렇-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음. 보통의 회사원이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루 일하는 만큼을 택배 기사님들은 본래 업무인 배송을 하기 전부터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겠어요? 아, 없습니다. 아, 진짜 따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고요. 네. 어, 제가 간 날은 점심을 드시기는 했어요. 네네. 그나마도 점심을 먹어서 다행인 날이었는데요. 짜장면이나 볶음밥 같은 이제 중국 음식을 네네. 시켰는데 한 그릇 비우는데 5분도 채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레일이 돌고 물건들이 실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료가 레일 앞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에 빨리 먹고 다시 그걸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먹을 공간이 따로 없어서 영업소 밖에 주차장 땅바닥에 그릇을 그대로 깔아놓고 네. 쪼그리고 앉아서 드셨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나마도 물량이 더 많은 날은 밥도 못 먹고 계속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물량이 사실 많아진 거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택배 기사분들 고생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워낙에 우리가 뭐 택배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30% 정도 늘었다. 네네. 네, 얼마나 많았나요, 보시니까? 제가 동행한 지난 15일은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은 물량이 많은 날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함께했던 기사님은 그날 하루에 280개의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요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네. 월요일에 적으면 3, 40개, 많으면 6, 70개고 화요일이 3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어온 주문을 월요일에 포장을 해서 붙이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택배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어떤 구역을 맞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CJ 대한통운 소속 기사님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4,500개 물량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7시부터 네. 와서 뭐 한 6, 7시간 가까이 뭐 이렇게 뭐 분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네. 막 정말 후딱 먹고 그리고 배달 업무를 나간다고 네. 하더라도 뭐 2시가 다 돼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1시는 네, 대충 넘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제가 동행한 날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분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6시간을 딱 5분 밥 먹고 네. 쉬지 않고 일을 한 다음에 배달 구역으로 출발했는데요. 네. 첫 배송을 마친 시각이 1시 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한 지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배달을 개시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택배 기사분들이 분류 작업을 하면서 이미 녹초가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로 본래 업무인 배달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류 작업에 대한 어떤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분류 작업은 사실상 가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고요. 택배사의 경우에는 이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이 배달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6시간을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보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택배를 배달하러 나가서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제가 갔던 날은 네. 280개 1시 정도라고 반, 하셨죠? 네, 280개였는데요. 마지막 배송을 한 시각이 8시 반쯤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동행한 기사분이 정말로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정말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단 한순간도 비효율을 만들지 않으세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그 네.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바로 정확하게 물건을 놓고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세요.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계속 뛰시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8시 반에 끝났고 네. 보통의 기사분들은 그 정도 물량이면 10시가 넘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뭐 얘기만 들어도 뭐 280개가 되는 물품을 배송을 하는데 그 뭐 1시가 좀 넘어갖고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7시간 네네. 걸린데 7시간 동안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뭐 교통 막힐 때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죠. 네, 그걸 다 배달했다는 게 굉장한 속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일과가 8시 30분 그때 딱 끝나는 건가요? 네, 끝나는데요. 네. 그런데 첫 분류 작업에서 물량을 한꺼번에 실지 못하면 1차 배달을 한 뒤에 또 네. 2차, 3차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요즘엔 많다고 합니다. 아, 요새 물량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2차, 3차를 할 경우에는 보통 저녁 시간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 시간이랑 겹치면 도로가 막히고 그쵸.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이용자가 많아지잖아요. 아. 퇴근하신 분들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 배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아하. 제 기사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 네네. 아파트들이 택배 차량을 지상에 못 세우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뭐 이랬던 분쟁이 있고 네. 이랬던 적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 지하 주차장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 들어가려면 트럭 높이가 지하 주차장 천장보다 낮아야 돼요. 네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작은 트럭을 모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물건을 더 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2차, 3차 배달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이게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때까지도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주차장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이 밤에도 배달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2차, 3차를 하시는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CJ 대한통운의 그 김원종 기사님 최근에 목숨을 잃으셨는데, 네. 이 아버님이 최소한 밥 먹을 시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밥 먹을 시간을 가지게 되면 네. 11시, 12시, 1시까지 일을 해야 하니까 밥을 포기하고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아지니까 네. 네, 좀 수익을 좀 많이 거두는 거 아니냐, 그래도 택배 근로자분들도.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힘든데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동행했던 분의 경우에는 네네.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니까 월급이 네네. 아니고 수수료라고 칭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값, 식대, 그리고 터미널 이용료 등을 제외합니다. 네. 그리고 오배송이 있거나 물건이 파손돼서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꽤 생기는데요. 네. 그 비용을 모두 제하면 한 달에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일주일 평균 70시간을 넘게 사실상 휴식 시간 없이 주 6일을 일하고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적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같이 동행하신 네. 분은 얘기만 들어도 베테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또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최근 들어서 점점 뭐랄까 좀 많이 이런 이제 사망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누적되던 피로나 과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건, 이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서 가장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한번 이제 취재를 같이 하셨는데, 이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뭐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뭐 법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사측에서 얘기하는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네네.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동행해본 소감을 한 문장으로 하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있나? 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고 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체력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과로사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고된 작업이에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거는 이거는 택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류 작업, 그 까대기라고 하는 그 과은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 인력을 택배사가 따로 채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니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분류 작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류 작업하는 사람들을 따로 좀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전부터도 사실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네네. 기자님 확인을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택배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경향신문의 최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많은 분이 클릭한 화제의 뉴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10대 청소년이 접종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네, 방대본과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 3학년인 17세 남학생이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로 접종을 했고요. 이틀 뒤인 16일 오전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오전에 아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깨우러 들어가 보니까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독감 접종 이후에 열이 나는 등의 이상 증세는 없었는데요. 네.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학생이 맞은 동일한 백신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부검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 정도 되면. 네, 부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예방 접종하고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 당국에 따르면 1차 부검 결과는 나왔는데 사망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고요. 경찰 관계자는 부검 이사가 백신 연관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라고 들었다고 했고요. 정밀 부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사망한 17세 남학생이 맞은 백신은 국가 조달 물량으로 무료 접종 백신이었거든요.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그 문제가 있었던 신성약품의 의료기관에 유통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품이 맞기는 하지만 유통 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회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참 오비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백신 문제가 나오고 있는 중에 이렇게 사실 지금 17세 학생이면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좀 몸이 안 좋다거나를 생각해 볼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부검을 정밀 부검을 들어갔으니까 일단 네네. 결과 나온 거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신성약품이란 곳이 어떻게 왜 글쎄 뭐 백신 유통자로 선정이 되었는지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화가 나네요. 일단 뭐 따로 분리를 해서 이 신성약품에 대한 조사는 계속 돼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연관관계를 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상심이 크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빅히트 상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3일째인데 계속 약세예요. 주식하는 네. 분들은 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이미 눈여겨보고 계시겠지만 상장을 앞두고 연일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따따상 기록하지 않을까 장밋빛 전망도 음.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BTS 소속사 빅히트 주가가 지금 오늘 20만 원대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첫날 장 초반에는 따상을 기록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네. 35만 1,000원까지 올랐었는데 마감을 25만 8,000원으로 했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5.74% 내린 18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35만 1,000원, 고점보다 46.15% 하락한 상태고요. 거의 반절이죠. 근데 아직 공모가에 비하면 40%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으로 들어간 분들이야 아직 괜찮은 수준인데 네. 상장 후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환불 문의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주주 맞습니다. 게시판에? 이게 지금 주주 게시판을 달군 단어가 환불이거든요. 환불? 내가 넣은 주식 당일에 환불 안 되느냐. 네. 이제 아무래도 BTS 팬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주식을 경험해 보시고 하니까 이 주식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전문 지식 없이 그냥 그냥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불 안 되냐는 문의가 줄을 잇는 건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 15일, 16일 이틀 동안 빅히트 주식 4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어휴.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아미를 중심으로 매수가 이뤄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아미들의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에 네. 굿즈처럼 빅히트 주식을 샀다면서 인증해
나선 사진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2억 원, 4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사흘 연속 팔자 행진 이어갔습니다. 또 기타 법인은 이틀 동안 3,091억 원어치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 BTS가 10월 온라인 공연 100만 명 모객을 할 거고 11월 앨범만으로 매출 2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빅히트의 다른 뮤지션들도 있잖아요. 움직임 하반기에 참 많습니다. 뭐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앨범 선주문이 110만 장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른 그룹들도 많이 움직이면서 4분기에 성장 동력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그 전에 경험에서 뭐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뭐 SK 바이오팜인지 이걸 생각하고 막 들어가셨던 개인 투자자들께서 그렇죠. 굉장히 네.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갖고 뭐 온갖 뉴스가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투자가 개인이 뭐 책임이지만 자신의 책임이지만 사실 이제 얘기가 많았잖아요. 워낙에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고 그래서 뭐 저는 기사만 보고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정설처럼 돼 있죠. 기사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었다. 그렇죠. 네. 기사들은 광고성도 많고 하니까 요 경제 기사는 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3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30만 원대 회복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증권사들의 빅히트 평균 목표 주가는 25만 8,857원. 이거든요. 아하. 오르긴 하겠지만 30만 원은 못 찍을 원까지는 거다라는 힘들 것이다.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또 이런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 말씀하시는 게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제주도에 일본 인형이 여행을 왔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주 성산 일출봉 앞에서 네. 하나코, 고부키치쿤, 큐짱, 코로짱, 유메 등의 이름표를 단 인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촬영한 기념사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클릭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요즘 일본에서 캐릭터 인형의 인격을 부여하고 이 인형의 일상과 여행을 SNS에 소개하는 문화 현상이 아주 인기를 끌고 이 있다고 인형을 해요. 이렇게 하고 네, 그거를- 인격을 부여해서 네. 이 인형이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SNS에 올리는 게 붐인데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어로 인형 사진 찍기를 검색하면 140만 건가량의 콘텐츠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오. 그만큼 정말 붐이 일고 있는 건데 이런 문화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캐릭터 인형이 대신 떠나는 제주 여행을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관광 홍보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을 한 거죠. 제주관광공사 등은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49명의 인형주인들이 제주 여행을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 올레길 애호가, 세계 자연유산 여행가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인형 10개가 최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주 여행 일정도 대리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가 인형 모집과 함께 진행된 가고 싶은 제주 여행지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지금 인형이 온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형만 지금 보냈습니다. 헷갈려갖고 네. 그럼 인형만 보내서 그래서 인형들이 관광지 사진 찍어서 그래서 뭐 올리고 또 보내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사진만 단순히 네. 찍은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모시는 인형들이 또 있었어요. 인형들이 이제 데리고 다닌 거죠, 인형을. 아하. 가이드 인형. 네, 일반 여행 일정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성산 일출봉, 성읍 민속마을에 방문을 했고요. 사진 촬영 명소인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가고 있는 감귤 테마 카페 네네. 새별 오름에서 인생샷 남겼고요. 제주 대표 먹거리인 흑돼지구이 식당도 방문을 했는데요. 네네. 돼지 고기를 구웠는지 안 구웠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형 주인들은 제주 여행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SNS를 통해서 제주 관광을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네네. 사태 장기화로 안전 관광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면서 분산형,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새로운 관광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참 아이디어들이 반짝반짝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여론도사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부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10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입니다. 긍정 평가가 45.8%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50%, 긍정은 1% 포인트 올랐고요. 부정 평가는 1.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화요일 날은 그 선관위가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옵티머스 복합기 대나무 욕조에 착수했다는 소식, 또 강기정 당시 민정수석에게 또 5천만 원 줬다. 근데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 초에는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근데 주 중반 이후에 강기정 전 수석은 이제 강경 법적 대응도 하고, 또 오늘은 옥중 입장문에 나온 검사 변호사 이제 고발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주 초에는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피살 공무원 아들 답장 편지 그 형식 갖고도 논란이 됐었고, 아무튼 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3.1%로 저점을 찍었다가 수요일 날 46%, 목요일 날은 48.5%까지 올랐다. 금요일 날은 다시 조금 주춤했는데, 금요일 날은 그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감사 이렇게 심한 저항을 처음 봤다. 뭐 이래서 조금 대통령실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오른 반면에 민주당이 32.2%로 3.4% 포인트 빠졌습니다. 역시 라임 옵티머스 이 논란 때문에 민주당 특히 20대와 40대 진보층에서는 10.5% 포인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으로 좀 옮겨간 것 같습니다. 2.6% 포인트 오른 8.9%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은 0.7% 포인트 오른 29.6%로 나타나서 양당 격차가 지난 8월 달 부동산 논란 때문에 양당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두 달 전과 비슷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져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좀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열린민주당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빠진 것이라고 보기도 또 애매하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열린민주당이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강경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감 기간에 국민의힘은 주로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세 입장인데, 열린민주당은 지금 뭐 검찰 또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아주 날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뭐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저 실명까지 검사들 실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열린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지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지지율이 좀 이전을 했고요. 반면에 정의당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보통은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면 반사익을 봤었는데 0.6% 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5.7%. 예전엔 정의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옵션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당 지지율 변화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이제 이탈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 쓰는데요. 담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요. 담장 위에 이제 올라서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진영 내에서 유사한 가치 지향성을 지닌 정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당층에 이제 있다가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저희 극과 극에 있는 지지 정당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일주일 사이에 지지 정당을 바꾸는 그런 현상은 이제 현실에서는 잘 없고, 왜냐하면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이제 마음의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언론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한 표현이고, 그것은 만약에 그런 어느 정당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무당층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정당에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실제는 가끔은 있습니다. 저희가 패널 조사하면은 그러니까 뭐 패널 조사라는 게 그 똑같은 사람을 이제 시기를 두고선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거죠. 대체로 이제 윤영 센터장님 얘기대로 이제 무당층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진보에서 무당층으로 갔다가 보수 정당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대체적인 예인데, 간혹 가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바로 민주당으로 가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했었는데 바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혹은 뭐 국민의힘 지지해서 정의당으로 가거나, 이런 케이스도 적지 않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인 이념으로는 잘 안 옮겨가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 이슈, 지난 이제 7월과 이제 8월 초까지 부동산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갔지만 이제 여당의 지지율도 내려갈 때 보면 느슨한 정도의
지지를 하고 있는 층의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이슈는 강력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0대들도 전통적으로는 이 여당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탈했던 이유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제적 이슈에는 또 영향을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가상화폐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랬었고요. 그렇군요.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고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일에서 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사실 이 두 개가 다른 거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둘 다 지금 뭐 금융권 비리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라임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는 정말 맘먹고 사기친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뭐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지금 제의를 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한데요. 공수처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만 만약에 묻는다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고요. 또 특검을 그렇죠. 하자고 또 물어보면 특검도 항상 높습니다. 한 뭐 50% 60% 찬성 의견이 높은데.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예 이제 각 당의 입장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금 갈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수처로 가자는 입장이 확연할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략 지금의 지형대로 약간 진보 지형이 조금은 여전히 이제 높다고 보면 한 뭐 5대4 정도로 공수처가 높을 것 같긴 한데 뭐 쉽게 결론은 나지 않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 지휘를 이제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아주 급격한 뭐 변화 속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팩트가 뭐 분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주장만 계속 오고 간다면 지금의 상황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론은 줄곧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국민들한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오히려 지금도 견고하게 찬성 여론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도 고위공직자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또 검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과도 그렇다면 이제 수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진 게 결국 이제 이 법무부와 검찰의 대결 구도. 지금도 우리 방송하기 직전에도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 특히 이제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의 갈등 구조는 또 이 폭이 또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라임 옵티머스로 시작된 사건 자체가 이것도 이제 법무부와 또 검찰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 구도가 또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검찰이라기보다 대검이라고 해야겠죠. 네, 대검이죠.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라임 뭐 펀드건 관련해서 특검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찬성이 더 높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의혹이 있으면 뭐 강도 높은 어떤 기관 등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이제 국민들 의식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특검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직 충분하게 전달은 아직은 안 됐다고 보여요. 근데 만약에 한 요 며칠 정도 이제 야당에선 특검을 주장하고 여당에선 공수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대중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면 국민들은 또 자기가 선호하고 지지하는 정당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팽팽한 이제 뭐 진보 보수 이런 대결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게 계속 뉴스가 됐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 난민 처지가 됐다. 네, 얘기가 나왔죠.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때문에 본인이 전세를 줬던 곳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마포에 그리고 집 하나를 팔려고 했는데 그게 걸려갖고서는 그래서 뭐 그거 개정하려고 또 뭐 홍남기 구제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에 관련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음에 있을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조사나 이런 데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서울 지역의 민심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어차피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간 것이다라고 감안을 하고 봤을 때도 보면은 서울 지역의 여론은 여전히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정당 지지율도 서울에서만큼은 팽팽하거나 국민의힘이 조금 높아요. 네네. 오차범위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여론도 전체 국민 의견은 다시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48.1이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된다. 현행 유지하자가 38.3, 한 10% 포인트 가량 재개정 의견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재개정 의견이 전체 의견보다도 6% 포인트 가량 높은 54.6%고요. 네. 현행 유지가 28.1%, 전체 의견보다 10% 포인트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26.5% 포인트 가량으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서울은 재개정 의견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세 물량이 뭐 거의 지금 바닥에 있고요. 네. 전세값은 계속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62주 연속 그리고 서울이 68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근데 어제 또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청 협의회에서 뭐 전세 거래는 늘고 매매는 안정세다라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보도가 돼서 그러면 다 나오는 첫 번째 반응 근데 자기는 왜 못 구해?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시장 현장과 떨어진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조금 뭐 화가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계약을 이제 자체적으로 갱신해가지고 별도 확정 일자를 안 받는 경우는 이제 통계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 일단 다수의 입장은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이 지금 여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안 좋고요.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이분익 쇼에 나와서 제가 이제 내년 보궐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맞아 부동산 강조 많이 부동산 선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은 이제 여론에 크게 주목받는 이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만큼 이제 심지어 전세를 얻기 위해서 추첨까지 한다. 집주인은 방역을 위해서 5만 원까지 받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론은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뉴스에서 이 홍남기 부총리를 패러디한 또 인터넷 뉴스 사진까지 나올 정도니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인데 결국 이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도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죠.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을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결국에는 부동산 이슈가 선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후보일 겁니다. 그래서 더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당은 누구를 후보로 내보낼 건가. 근데 또 이 야당도 또 보수 정당인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과연 연대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부동산 이슈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내년에 이 후보 구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굉장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또 할 수 있겠죠. 후보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이제 실제적인 생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특히 우리가 민심 분석할 때 서울은 이제 이슈에 민감하다. 지역색이 옅으니까. 그런데 여기 부동산 문제는 뭐 이슈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높은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자가와 임대 비율 했을 때 임대 비율이 잘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가을철, 봄철 하면 이제 이사를 가려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정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겠지만 이사 가려는 분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구할 수 없는 것인가 사실은 이런 자가 임대를 놓으신 분들도 혜택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에 있는 분들 이사 가려는 분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이제 주요하게 선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임대차 보호법 개정 여부를 대해서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좀 유보해야 되는지 효과를 지켜봐야 되는지 해서 격차도 서울 지역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여당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취지는 그대로 가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들을 불가피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뭐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정이라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정세균 국무총리 카드도 나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카드는 두 사람 모두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나는 군수로 나가면 나갔지 서울시장 안 나간다. 에이, 대통령으로 나오면 나왔지 서울시장 안 나온다는 그래서 얘기가 이제 아니고요. 이게 실제 나온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여권 내에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주요할지에 대한 고심이겠죠. 오늘 기사에 뭐 정은경 청장도 후보를 고려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 여권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방역 이제 사령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선거에 차출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이제 그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사람을 빼내가서 사용한다고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빨리 차단하는 것이 여론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언론에서 듣기 전에 이 여의도 정가에서 그래요? 예, 보수 진영 쪽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이 적진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던진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사개요 잠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계속 좀 이어나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민주당한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뭐 다들 말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후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배종찬 소장이 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요? 지금 이제 많이 얘기 나오고 있어서 뭐 김선동 이제 사무총장 지금 내려놨습니다만은 하고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관악 오신환 전 의원도 얘기하고 여러 이제 사실 후보군들이 더 많은 것이 야당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권 심판으로 하게 되면 승산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군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참신한 인물 또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참신함으로 이게 승부를 하기에는 서울시장 선거의 위상이 너무 높고 왜냐면 대선급이고요. 거기에 또 참신한 인물이 나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짧은 시간 남았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중도층까지 흡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폭넓은 지지층을 흡수하기에는 이 신선한 인물, 참신한 인물이 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논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어쨌든 여당 후보와 경쟁 구도를 만드는 그런 선택으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 지지율이 다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오히려 주목들을 온전히 이제 받는 전략을 고민하는 후보군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뭐 4월 재보궐선거가 조명을 받으면 대권 주자들은 정말 못 뜨거든요. 관심을 코로나19 국면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떨어지거나 당선되거나 할 텐데 아슬아슬하게만 떨어진다면 대선 주자로서의 생명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후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단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 다음에 2022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물론 또 다시 한번 당선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남은 임기 자체는 조금 짧다. 네. 글쎄요.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게 결국 서울시장 후보가 보궐선거만 아니라 대선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수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냐. 그러면 이제 국민의 당과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카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당 내에서만 생각한다면 본인이 적어도
책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인을 등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롯이 다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 그 신인이 파격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낼 정도나 근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당내에서 미스터 트롯 방식이든 미스트롯 방식이든 그 방식을 통해서 하든 간에 당내의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선에 버금갈 정도의 대통령 후보에 버금갈 정도의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인물의 이 효과를 가지고서 대선, 그러니까 2022년 이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는 것이 또 대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연대하는 카드를 쓰느냐 아니면 대통령급에 해당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어찌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그 교집합에 한 명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네, 대표님. 그 원내 인사들 중에는 지금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우에 원내 인사를 차출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개헌 저지선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윤 센터장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좀 신인급 원내라고 해도 혹은 뭐 현재 구청장이라고 해도 신인급은 서울시장의 그 중량감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경선 자체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뭐 오신환 전 원내대표 또 오세훈 전 시장 등등의 이제 뭐 재선 또 삼성급 의원 혹은 전 시장급들이 결국에는 경선에서 맞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맞은편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뭐 추미애 현직 장관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물 싸움에서는 사실 양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책이라든지 구도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구도가 지금 문제인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혹은 오세훈 혹은 안철수, 나경원 등등이 연대 단일화 뭐 이게 되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를 또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구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올해 말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아무튼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참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수업 시간 중에 이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은 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자 모하마드의 만평을 보여줘. 이 만평이 샬리 heb도의 만평이었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다가 극단주의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프랑스 전역에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이 16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파리 북부 꽁플랑 생토노린이라는 곳의 한 거리에서 중학교 교사 올해 47세 사무엘 파티라는 교사가 참수되는 사건이 되게 발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참수가 된 사건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일에 이 교사가 샤를리 heb도가 올렸었던 예전에 그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샤를리 heb도가 이런 만평을 올리면서 성역은 없다라는 신조로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여러 차례 실었는데 그래서 2015년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샤를리 heb도사에 들어가서 테러를 자행했죠. 그래서 그때 편집장을 비롯해서 12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관련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샤를리 heb도가 문제의 만평을 다시 실었습니다. 그리고 테러가 연이어 발생을 했는데 지난달에 샤를리 heb도 사옥 인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을 했는데 예전에 그 테러가 벌어졌던 그 사옥 인근에서 또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살해된 교사는 수업 당시에 이 만평이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학생들에게는 불편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업 후에 한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해임을 요구를 했고요. 경찰에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무함마드가 모욕을 당했다라면서 신상 정보를 올린 거예요. 이 교사에 대한.
그래서 이 교사가 그 학부모에 따른 그날 수업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항변을 네.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연락이 학교에 굉장히 여러 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원래 가던 길이 숲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가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퇴근을 하다가 결국 변을 당했는데 아유, 참. 지금 범인이 잡혔습니다. 18세예요. 체첸계 청년입니다. 압둘라흐 안주로프라는 인물인데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정치적인 난민 신분으로 프랑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위험인물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관계 당국이 주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이도 너무 어리네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파티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면서 따라갔던 걸로 알려졌는데 역시나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범행 직후에 이 살해된 교사 사진을 또 자신의 SNS에 올린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테러 사건이 좀 주목을 받는 게 예전처럼 테러 단체의 조직 범죄가 아닙니다. 네. 개인의 범인인데 개인이 SNS에 피해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걸 본 제3의 인물이 가서 테러를 한 거니까요. 그쵸. 이게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도발적 범행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미리 움직임을 포착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그 인물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보고 누군가가 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범인이 지금 한 차례 기소된 거 이외에 경범죄 이외에는 강력 사건 전과도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프랑스에 무슬림이 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많아요. 그쪽이 그 시민지도 갖고 있었고, 북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네, 왔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형적인 이슬람 테러로 규정을 했고요. 네. 21일에 국가 추도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어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뛰어나서 시위를 벌였는데 나는 교사다, 내가 샤를리 앱도다 이렇게 네, 지난번에 시위를 벌였잖아요. 내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대와 저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였는데 네,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서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길거리에서 참수라뇨. 네. 있을 수 있는 상상조차 일입니까?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자, 뉴질랜드 총선 얘기가 또 굉장히 화제였어요. 자신다 아던 총리 물론 이길 거라고는 네, 네. 생각을 했죠. 워낙에 그렇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성적도 좋았고 네. 여러 칭찬도 많이 받았고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거론이 될 정도였는데 상당히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압승을 했습니다. 3년 임기 국회의원 120명을 뽑는 총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던 총리가 이끄는 진보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49% 득표율을 기록해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좀 의미가 깊은 게 뉴질랜드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분배하는 혼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96년 이후에 한 정당이 의회 과반을 점유한 게 지금 처음입니다. 24년 만에. 그래서 정당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내려졌어요. 이게 사실은 그거죠. 연동 비례대표제. 독일하고 이제 뉴질랜드하고 네, 네. 이제 몇몇 국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비례대표제라고 네, 보통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비례에서 얻은 거 가지고 그 득표를 가지고서는 또, 사실 네. 의석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게 워낙 네. 힘들어요. 비례대표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고 네, 네. 또 이것도 사실상의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연합정부가 거의 사실상 이제 많이 생기는 걸로 그렇죠. 얘기인데 이렇게 과반을 얻고 혼자서 단독으로 네.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인 게 연합정부 하면은 내각에 하나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근데 이제 마음대로 자기네들 다할수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3년 전에 했을 때는 겨우 과반을 군소 정당들하고 연립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압승을 거두면서 AP통신이 왜 압승을 하게 되는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했는데 아던 총리가 유세장에 가면 락스타가 등장한 것처럼 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사진 인기가 찍어주세요. 많구나. 네. 아던 총리의 인기가 이걸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높으냐면 뉴질랜드가 코로나19를 가장 잘 막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 6월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아던 총리가 이렇게 압승을 거뒀지만 지금 BBC는
총선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굉장한 봉쇄를 하면서 얻어낸 코로나19 승리거든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진 뉴질랜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게 숙제로 남았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당이 다른 걸로도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네. 아던 총리의 인기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다라는 지적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가 봉쇄를 많이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로 감염자가 발생을 하니까 도시 전역을 봉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입국도 확진자가 28명이던 3월 19일 시점에 벌써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102명으로 늘어난 3월 23일에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은 그런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계속적으로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다른 뉴스가 많아서 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홍콩 민주화 시위에 꾸준히 참석을 해왔던 64세 운동가가 있습니다. 네, 여성이에요. 그래서 왕할머니.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가 8월쯤에 지난해 8월에 감췄다가 그러니까 한 14개월 만에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17일에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알렉산드라 웡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웡할머니. 그래서 시위대에서 이제 영국 국기를 흔들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시위대가 그냥 친숙하게 웡할머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사회운동가 저도 본 것 분이에요. 같아요. 네. 이 작년 8월에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 있었다. 아이고. 사실상 구금을 1년 동안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홍콩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집은 또 이제 중국 선전에 있기 때문에 선전과 홍콩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민주화 시위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 11일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선전에 있던 집으로 돌아가다가 접경 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45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16.52 제곱미터, 그러니까 5평 정도의 좁은 방 안에서 26명과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당한 거예요. 오성홍기 옆에 몇 시간씩 서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제 반성하라 이거죠. 네네. 카메라 앞에서 풀려나기 전에 나는 고문당한 적이 없고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구금과 정신적인 학대 속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라고 했는데 강제 구금에서 풀려난 뒤에는 그러니까 5일 동안 애국 캠프라는 곳에 또 보내줬대요. 그래서 중국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오성홍기를 들고 사진 찍기, 국가를 부르며 다니기 이런 지시를 수행을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났고 1년 동안 자택에 있는 선전에만 머무른다는 조건 아래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불심 검문이 잦았으니까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간신히 이제 홍콩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서 풀려났거든요. 근데 다시는 선전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진 않는다. 이번에 또 홍콩에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어떤 불이익이 기다릴지가 뻔히 보이니까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그래도 나는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8월 말에 중국에서 배를 타고 대만으로 도피하다가 체포된 민주화 운동가 12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은 더한 그런 조치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고문을 안 당했다니 지금 26명하고 5평짜리 방에서 지내게 하고 그것도 무려 45일 동안 그리고 64세인 할머니는라고 하기 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지금 요새 기준으로 그래도 64세인 분을 오성홍기 옆에서 몇 시간씩 세워두고 이게 고문이 아니라고요. 근데 중국이 무려 인권이사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찝찝하네요.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2025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 종료를 놓고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간의 갈등까지 야기할 정도로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쓰레기 양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이를 처리할 곳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고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더 늘어났다고 하죠. 자, 넘쳐나는 쓰레기 어떻게 해야 할지 쓰레기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쓰레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봤어요. 나오시는 이제 분이니까 인터뷰를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봐야 되는데 학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환경대학원을 가셨다고. 네네. 어떤 이유인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졌어요. 그 역사는 평소에 좋아해서 네네. 좀 배우려고 갔는데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해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교에서 좀 사회 문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좀 앞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찾아보니까 환경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 대학원에 갔고 거기서 이제 논문으로 쓰레기 문제를 다루었고요. 논문 쓰다 보니까 또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네네. 또 쓰레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책을 내셨다고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국형 분리배출 안내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분리배출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좀 쉽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을 하나 썼고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해주는 좀 입문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쓰레기를 잘 버리자. 잘 버리자.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이제 일회용품 많이 쓰고 또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면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한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게 이제 빛을 받기 시작한 데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지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했었던 그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고 쓰레기가 또 이제 여기서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일단은 비대면 소비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하고 음식 배달 문화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일회용 포장재,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 배출량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소비와 음식 배달 문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 상승 흐름에 코로나가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기폭제가 됐군요. 이제 수직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 쓰레기 잘 버리는 법을 이제 책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이 분리수거, 종량제 봉투 나온 게 꽤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몇십 년 되지 않았나요? 1995년 1월 1일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으니까 원래 25년이 되는 해요. 그렇군요. 그 동안, 그러니까 25년 동안 여러 가지 좀 굵직굵직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때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약간 거부감도 있었어요. 종량제 봉투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분리수거라는 것이 처음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를 때였고 그 좀 좋아졌나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25년이 되었는데 이제 크게 3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3단계? 처음 5년 동안은 굉장히 잘했어요. 처음이라고 잘했어요? 해서 다들 긴장하고 기준에 맞게끔 원칙에 맞게끔 서로가 감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분리배출을 굉장히 잘 했던 시기였고요.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중국에서 전 세계 자원들을 뽑아 드리는데 그게 재활용품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충 배출을 해도 중국에서 다 가져가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냥 많이 버리는 게 좋은 거지 잘 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슨한 인식이 한 15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분리배출은 더 후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2018년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 금지를 해버리게 되니까. 왜 금지했어요 그때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정책 방침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대국이 전 세계 쓰레기를 처리한 처리장으로 돼야 되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대국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건 아니지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예, 그때 뭐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영화가 전국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전 세계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한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중국인들도 느끼게 되었고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갑자기 수입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재활용을 의존하다가 정치에 의해서 강제로 끊겨버리니까 전 세계의 재활용 시스템이 급격한 혼란을 겪게 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중국에 그냥 편하게 의존하다가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분리배출도 어려워지고 그 2018년에 폐비닐 대란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매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역사가 또 있었군요. 네. 잘 몰랐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엔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다가 좀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그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다시 좀 쪼여야 되는 시기인데 한번 느슨해진 걸 쪼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느슨해져 있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지금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게 과제인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 2년 동안에 제가 지난 20년 동안 떠들었던 것보다 지난 2년 동안 떠들었던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에 굉장히 좀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우리 개인이 노력하는 게 또 있고 또 상품을 만드는 기업 차원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개인의 실천만 강조하면 쓰레기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거든요. 아하. 우리 개인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장바구니 안은 비닐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품을 만들 때부터 비닐을 포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려면 생산 단계에서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거죠. 따라서 소비자는 실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변화하도록 해초리를 드는 소비자 행동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좀 변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나쁜 얘기만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하면 그것도 좀 약간 모범적인 사례로 뭐 그런 기업들도 있나요? 뭐 종이박스만 하더라도 비닐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테이프 없는 그런 종이박스도 만들잖아요. 그 종이 재활용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아예 라벨이 없는 페트병이 나와요. 그럼 라벨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라벨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벨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라벨은 페트병이 이물질이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라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페트병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또 라벨을 잘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거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아예 라벨 자체를 그럼 안 써버리면 그렇죠. 그런 문제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라벨이 없는 페트병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아예 포장재를 쓰지 않는 이제 매장도 나오게 되고 점점 더 우리의 이제 관심이 그동안 어떻게 예쁘게 과대 포장을 해서 물건을 잘 팔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기업이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건을 팔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뭐 이런 이제 신경을 쓰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소비자 측에서 보내면 기업도 사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 스팸에 플라스틱 뚜껑을 씌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씌우거든요. 맞아요. 몰랐는데 생각 못했었는데 우리나라만 씌워요. 왜 씌우는지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질문을 던져서 기업이 답변을 못했어요. 계속 소비자가 추궁을 하니까. 그러면서 기업이 결국 뚜껑 안 씌우겠다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모양 예쁘게 보이려고 결국은 플라스틱 뚜껑을 씌우고 그럼 불필요한 포장이고 괜히 쓰레기 발생량만 증가시키는 포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기업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유에 붙어 있는 빨대, 그 빨대를 소비자들이 떼가지고 택배로 보내버리니까 그 우유 회사에서도 이제 빨대 붙이지 않겠다.
결국은 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변해야 되고 기업이 변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보다도 소비자의 행동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매립지 문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러기가 힘든 게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뭐 매립장이 있거나 아니면 소각장이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또 기피 지역이 돼버리고 집값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쓰레기 처리 시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책임지는 발생지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쓰레기를 남의 지역에 떠넘기는 것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서울의 쓰레기를 인천에 떠넘기는 문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지역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이 인천 시민이나 경기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열심히 해야 다른 지역에서도 저기는 할 만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쓰레기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지금처럼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접근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도권 매립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난 연장이 되고 난 10년 동안에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합의서 도장 찍고 나서 다시 느슨해진 거거든요. 이러면은 그 서울시가 성의를 안 보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천시에서도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쓰레기를 줄이고 그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그리고 서울 시내에 어렵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걸 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더 안 받겠어 이거 닫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 알았어 해놓고 근데 뭐 그때 돼서 어떻게 되겠지 해서 들어눕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왜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야기하는 사업이잖아요. 가령 서울시 입장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강화되고 또 서울 지역에서 뭔가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하게 되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니까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그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 않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면 뭔가 그런 힘든 일들은 좀 피하려고 하는. 근데 미루는 거잖아요. 네, 뒤로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하다가 10년이 벌써 또 지나버린 거죠. 그러면은 미래 세대한테 사실은 부담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멀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뭐 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쓰레기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불법 투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쓰레기 산생기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마피아들이 불법 투기 막는 거 막다가 시장이 마피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이런 이태리 나폴리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 심하냐 좀 약하냐의 차이이지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자 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자체만 맡겨놓기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국가 단위에서는 저는 생산자들을 규제를 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도록 좀 더 많이
그 채찍을 가하는 이런 네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자기 지역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민간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민간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네. 그 민간 사업자들이 잘 수거하기도 하고 좀 기피하기도 하고 그 폐기물 처리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이 지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 좀 강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그 책임졌다가 쓰레기 같은 이제 사업 같은 것을 이제 민간이 계속 많이 좀 부담을 많이 지어왔다. 중국에서 쓰레기를 잘 가져가니까 네.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게 돈이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하.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동안 했는데 지금 쓰레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네네. 점점 더 안 가져가려고 하는 품목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데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나쁜과 관계없이 어쨌든 나오는 쓰레기는 계속해서 처리를 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공공이 좀 더 우선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근데 있지 않을까요? 그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사실 민간으로 이제 고용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폐지 수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소득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값싸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노인분들에게 우리가 사회가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노인 복지의 강화 부분과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좀 지원해주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빠지면 그게 다 지자체가 치워야 되는데 네. 지자체가 치우게 되면 지금보다 비용이 10배 증가할 거예요. 아하. 너무 근데 조금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게 보면은 저렇게 고생해서 정말 노인분들이 가져갔는데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박스 같은 게. 그 유통의 제일 네.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단계 유통을 거치면서 계속 유통 마진이 올라가는. 붙는 거라서 제일 시작점이니까 제일 낮은 가격에 그래도 너무 시작하죠.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거밖에 못 받으시나라는 생각 좀 들었는데 근데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막 분리수거하는 부분 얘기를 했는데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분리수거 잘하나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리 배출률은 독일 다음으로 전 세계 2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분리 배출을 열심히만 한다는 게 문제인 그게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죠. 다른 단원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그러니까 재활용되는 쓰레기와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아하. 재활용되는 쓰레기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도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해버리니까 가정에서 재활용품 그러니까 분리 배출되는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재활용되는 양은 그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책을 쓰셨군요. 네. 분리 배출을 잘하는 법. 그러면 플라스틱 경우만 여쭤볼게요. 플라스틱도 보면은 이제 대충 다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버려야 되는 거, 분리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써야 되는 거 다를 거 아니에요. 멜라민 수지 같은 밥그릇 있잖아요. 네네.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되죠. 실리콘으로 된 것들 안 되는 거죠. 고무로 된 것들 다 안 됩니다. 고무장갑 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 네네. 부피가 작은 것들 칫솔이라든지 빨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역시 책을 쓰셔서 그런지 쫙쫙쫙쫙 나오십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렇죠. 뭐 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짜장면 시켜 먹고 나서 그 랩 그냥 비닐이라고 해서 그냥 비닐로 버리잖아요. 그럼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비닐이거든요. 비닐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런 건 쓰레기로 버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나.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귀찮아서 사실은 약간 좀 빨대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뭐랄까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버리기 애매해 보인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종량제에 넣었었는데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 분리 배출의 원칙이 애매하면 쓰레기예요. 확실하면은 분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 강박이 있어서 애매하면 분리 배출해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소장님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쓰레기 문제 우리가 개인이 또 뭐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모두가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쓰레기가 없는
적은 물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소비자들도 소비자 나름의 이제 실천들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소비자 나름의 실천이라면 분리배출도 정확하게 하고 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또 우리가 기업에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해초리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소중한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